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갑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말을 시작을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제목을 다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글쓰기 모임에 있는 문인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글 쓰는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 홍승은 작가님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승은입니다. 와! 네, 개간홀로 짐성님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개간홀로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16호 만드는 거 임박해서 약간 이제 오장육부가 꼬이기 시작하는 짐성입니다. 네, 그냥 홍승은 작가님과 오장육부가 꼬이고 있는 짐성님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글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라서 혹시 이 에피소드부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두 분이 쓰신 뭐 책이나 글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은 작가님부터. 네, 저부터요. 네. 약간 당황하실 것 같으면 저 먼저 해도 돼요. 승은님은 약간 저희랑 달리 약간 계획형 인간이라서 갑자기 시키면 약간 당황해요.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이패드를 펴놓고 있는 사람. 아이패드만 편한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주제에 대한 답변도 다 준비해놨다고. 어머, 이거 봐요 지금. 저 ENFJ입니다. 대본이라고는 카톡에서 이런 얘기할 거다 1, 2, 3, 4번만 드렸는데 주제만 드렸는데 답변을 다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역시. 전 두 분이랑 같이 녹음한다 그래서 네. 오늘 내 위치는 방청객이다.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아,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농담 같은 거 막 적어온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독립출판물 개간홀로라는 거를 8년째 만들고 있고요. 그 책으로 출판사 통해서 나온 책으로는 연애하지 않을 자유,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가 제일 최근에 있고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이라는 대담집도 있고, 그리고 미운 청년 새끼라는 공저 이런 식으로 책을 냈고요. 정말? 네. 미운 청년 새끼 처음 들어봐요. 모르셨어요? 그건 좀 됐어요. 네. 저게 만물상처럼 그냥 만날 때마다 몰랐던 책이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내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책이 되나요? 네, 그거는 독립출판물로 나온 건데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독립출판물 서점에서 그 시리즈를 내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것도 책인가요라는 저의 독립출판 눈물 콧물 실수담을 담은 독립출판물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개간홀로 이제 2001에 이제 쇼쇼쇼인데 그때 6년째인가 냈었거든요. 벌써 이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 콧물 실수 쇼쇼쇼의 내용 안에도 실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단하죠. 네. 똑같은 원고가 2개 들어갔는데 편집자분이 재밌게 읽다가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똑같은 원고가 2개 실리고 네. 제가 이제 나름 고등학교 때는 오타 하나에 난리치는 교직 편집부 부장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그 원고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교직 편집 부부장 이런 식으로 입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교직 편집부 후배가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제 생각이 났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인터넷에 나올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 추론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인터넷에 나올 일이 뭐야? 내 말이 좋은 쪽이야 나쁜 쪽이야 솔직히 말해 yes or yes. 근데 어쨌든 찾았는데 나와서 네. 역시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파트였어요. 그렇게 그때는 막 교지를 굉장히 신성한 걸로 만드는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그때는 되게 교지가 뭐 엄청난 건 줄 알았지. 사실은 그냥 뭐 찐빵들 모임인데 이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오타나 이런 책 만드는 거에 그때는 되게 엄격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언니들이 이제 하는 걸 흉내를 낸 거죠. 제가 엄격한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때 모든 그 오타와 실수에 대한 네. 기력을 다 소진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인생에 뭐든 총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배분이 그때 이제 몰빵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어렸을 때는 또 심지어 좀 부지런했거든요. 어. 네, 꽤 성실했어요. 꽤 네. 성실했고 그랬는데 그때 그걸 다 쓰지 않았나. 이제 자녀로서 어떤 인정 욕구가 이제 10대에 폭발하고 지금부터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가 돼서 네. 이렇게 이제 오타 장렬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칼럼 같은 거 이제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쓰고 계시는 칼럼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네이버 연애 결혼판에 트로이의 목마로 잠입하여 이제 그 짐송의 마이동풍이라는 연애 결혼 관련 칼럼에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향신문의 미디어 비평 이진송의 아니 근데를 이제 2주에 한 번씩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니 근데는 꼭 그렇게 그 짐송님 그 증명사진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누가 공유해온 기사를 보면은 그 전문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자동으로 썸네일로 끌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 얼굴이 맞아요. 아니 꼭 이렇게 신문사는 증명사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간지에서 그게 네. 저도 되게 처음부터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렇다고 뭔가 고뇌에 찬 남이 찍어준 사진을 싣는 것도 좀 차라리 증명사진이 제일 그냥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항상 좀 그렇게 왜 인터넷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증명사진을 사람의 증명사진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증명사진은 우리가 증명사진 사이즈로 봐야 그것이 증명사진인데 사이즈가 너무 모니터 전체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영정사진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선거 벽보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가끔 그 크기의 변화에서 오는 어떤 이질감이 있어요. 이지성 You can do it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사실 뭐 아니 근데 대신 뭐 아나키 이런 문구를 넣어도 위화감이 없을 만큼 저의 어떤 그 가식적인 사회적인 미소 뭐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를 해도 아무 그럼요. 그게 없어요. 정말 다양한 어떤 정치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대단한 사진 잘 보고 있습니다. 저서 소개 몇 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벌써 또 시간을 한참 썼다. 지금 마음 놓고 웃고 계시는 승은 작가님한테 이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준비가 되셨는지. 네. 저 오히려 듣다 보니까 손에서 땀나요. 일단 저도 두 분처럼 독립출판을 처음에 했던 경험이 있어요. 춘천에서 인문학 카페 36.5도라는 곳을 운영할 때 그때 지역에서 20대의 지방대 혹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뭐 젊은 여자라고 하는 독립 잡지도 내보고 좀 다양한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요. 출판사를 끼고서 처음 단행본을 냈던 거는 2017년 4월입니다. 그때 냈던 게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되게 길죠. 어마어마한 데뷔작이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책을 페미니즘 에세이로 처음에 냈고요. 2년 뒤인 작년에 이제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을 그 전작과 같은 편집자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작년 7월에 2명의 애인과 삽니다라고 하는 폴리아모리 에세이를 내고 요즘에는 제가 돈 들어올 일이 없어서 계약을 너무 쉽게 해버린 게 있어요. 작가들이 항상 그러시죠. 그럼요. 일단 눈앞에 이제 보이면 잡는다. 괜찮아. 그래서 지금 읽어만 보면 되지 뭐. 단행본이 5권이 계약을 별이 5개! 단행본이 5개! 그래서 너무 웃기다. 일단 3권을 먼저 올해 안에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역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쳤다. 옆에 이제 자루 벌리고 있으면은 써가지고 그 있잖아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다닐 때 그 원고지라는 희곡 보면은 옆에서 원고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약간 나태지옥 같은 거 아니야? 앞에서 이게 굴러오는 거야. 하나 넣으면 또 굴러오는. 맞아요. 3개를 쓴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시작을 잘 못하니까 편집자님들이 연재를 연계해줘서 선생님이랑 지금 같은 상황인데 진짜. 저도 채널 예스에 아이고. 3월부터 연재를 할 거고요. 그게 소문이 났나 봐요. 편집자님들 사이에 이런 애들은 채널 예스에 연재를 시켜야 된다. 단타를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그 주제는 이제 숨지 않고 말하기, 약간 무해한 말들에 관한 이야기로 쓰는 거 하나랑 한겨레의 서평 칼럼을 쓰는 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 유유출판사에서 땡땡의 말들이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계의 말들을 맡아서 좀 다양한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지금 일주일에 2편씩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죠. 대박이다. 아유, 아닙니다. 말만 들었는데 지금 피곤해서 제 책 소개할 기력이 없네요.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원래
처음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잡아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3개월을 날렸는데 그때 이제 썼던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서 원스 인 더블린이라는 책을 처음에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출판사가 기획을 해가지고 배우 이본 씨랑 같이 이런 건강이랑 뷰티 이런 이야기하는 책을 냈었는데 사실 그 책이 되게 웃긴 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를 이본 씨랑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투잡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죽공예를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브라이언 씨는 플로리스트를 하고 뭐 서예를 캘리그라피 하시는 뭐 배우 조다란 씨도 있고 그래서 이본 씨는 워낙 운동을 잘하고 본인이 PT 강사 자격증도 있으신 분이라서 PT 그거를 이제 제가 담당 작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평생 운동을 안 하다가 작가님 만약에 운동이 그렇게 해보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해보세요. 뭐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뭐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되게 그게 신나고 재미있어서 13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이야기를 약간 대담형 에세이로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경험을 담은 에세이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제 부모님이랑 스페인 자유여행을 갔다 오면서 제목을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책을 제목이 정말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있는, 것을 많은 것을 알려주는. 네, 그래서 그런 책이 있고 그 책의 부제 얘기해 주세요. 부제 후보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게 뭐지? 그 매드맥스의 매드맥스 분노의- 뭐 환갑의 역습, 이런 거 있잖아. 환갑의 역습, 약간 효도 여행의 민낯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환갑의 역습이 너무 되게 웃겨가지고. 환갑의 역습, 뭐 효도 여행의 민낯 뭐 이런 제목들 중에서 고민하다가 걸어서 환장 속으로 가자 해서 달 출판사가 낸 책 중에서 가장 약간 결에 맞지 않는 가장 결에 맞지 않는 제목. 근데 이제 출판사와 그 편집자님의 배려로 바꾸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애인한테 차이고 나서 그 애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제 상태를 어떤 인간을 관찰해서 얘는 언제 이 연애의 폐허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썼던 오늘 헤어졌다라는 독립출판물이 있고 그리고 폴댄스 하면서 겪었던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이전에 그 배우 이본 씨랑 같이 썼던 에세이랑 좀 대조되는 느낌이에요. 이때는 난생 처음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해봤던 어떤 재미있었던 경험, 뭐 운동을 잘 배운 것도 있지만 식습관도 바꿔보고 그리고 실제로 몸이 사이즈가 변화하는 경험을 했던 게 그 전 에세이였다면 이번에는 몸이 갖고 있는 부위의 기능을 좀 깨우치면서 남들이 봤을 때 예쁜 몸보다 스스로 믿어지는 기능하는 몸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느끼게 됐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폴댄스 에세이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라는 에세이를 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글을 쓸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벌금을 내면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혼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편집자님이 비욘세가 정말 한 줌 중에서도 한 꼬집일 때 4월이었나 그때 출판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또 룰루랄라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때 100만 원 받으셨나요? 네. 이제 마치 홍승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편집자님도 사람을 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보더니 채널 S에 기고를 하실래요? 한겨레 하실래요? 둘 중에 한 군데에 기고를 하자 해서 광민지의 혼자 쓰는 삶이라고 독립출판이랑 비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고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단행본으로 내야 되니까 열심히 차곡차곡 쓰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희 녹음실에 작가 3명이 앉아있지만 지금 두 갈래로 나뉘지 않겠어요? 벌금을 낸 자와 상금을 받은 자 오늘 기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만 냈나요? 네. 이번 주는. 아니다. 준 언니도 냈죠. 아, 맞아. 네, 준 언니도 네. 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도 안 낸 자와 매일 내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또 신기하게 또 맞아요. 밸런스는 맞춰줘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가끔 로또 터지고. 그래서 맞아. 제가 저번에 로또를 한번 맞았지 않겠습니까? 5명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준 언니는 그 지금 쓰고 있는 일단은 매거진 기자기 때문에 그 질문지나 인터뷰지를 쓰실 때도 있고, 뭐 BL 소설을 쓰실 때도 있고, 그리고 혜영 언니는 섹스 관련된 칼럼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세이를 거의 작업하고 있고, 짐송님은 매주 거의 뭘 쓰시죠? 저는 이제 매주 송고해야 되는 원고랑 네. 그거를 하고 나면 이제 좀 자율적으로 쓰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쓰고 계시고 승은님은 네,
그 새 뒤들. 보내주고 공장을 돌리듯이 글 공장이 돌아가고 있죠. 새 그 출판사와 약속한 네. 빚쟁이 같이 네. 바라보고 있는 출판사 에세이를 쓰고 있고 저는 이제 비혼 에세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음. 어제 저랑 짐성님이랑 혜영 언니는 써서 인증샷을 올렸죠. 네. 그리고 승은이는 인증샷 지각을 하고 준 언니는 자고 일어나니 11시였다. 근데 그 준 언니 분은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항상 진짜 좀 안타까워요. 예, 빡빡해요. 약간 벌금을 내실 때마다 네. 아, 이분이 이렇게 일을 또 저번에 나오신 것도 들었지만 되게 네. 빡세고 네. 변수가 많은 직업인데 진짜 그래요. 이것까지 하시니까 항상 약간 데드라인에 이렇게 기어와서 손 걸치고 쓰러지는 분을 보는 느낌. 손에 이렇게 10,000원 쥐어져 있고. 근데 신기한 건 언니가 모임을 나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공익적으로 돈을 내고 있어요. 그 진짜 우리가 10,000원을 내기로 하길 잘한 게 이게 10,000원 항상 내기 때문에 누가 맨날 글을 안 내서 지각을 해도 별로 화나지 않는다. 고맙죠. 땡큐 하고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어제 벌금을 내신 홍승은 작가님과 그 네. 벌금을 이제 그 글 쓴 사람들 3명이 글 썼으니까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6,666원씩 받은 금성님과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3주 연속 3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인증샷 씨가 약간 억울하지만 우리의 룰이니까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맞아. 지각하게 되는지. 제가 요즘에 34년 만에 저에게 딱 맞는 루틴을 찾았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늦게 자도 항상 새벽에 눈이 떠져서 그게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찍 자니까 똑같이 새벽에 눈이 떠지면 엄청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생활 루틴이 8시쯤에 잠이 들고 되게 시골 할머니 생활 같다고 말이요? 저기 지금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 한 4시쯤에 눈 뜨고 네. 청소하고 한 다음에 글 쓰고 그러면 원고를 다 쓰고 나면 아침 9시 왜요? 그러면은 너무 하루가 상쾌해. 원고를 다 쓰고 나면 아침 9시. 약간 내적 거리감 느껴지죠. 정말 느껴진다. 되게 낯서네요.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낯설고 조금 친해질 수 없달까. 9시면 저한테는 꼭두 새벽인데 지금. 그래서 9시쯤에 오늘은 뭐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몇 시까지 뭐를 쓰겠습니다를 이제 화요일 일과 중에 얘기하고 네. 뭐 특별히 새벽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정까지 인증샷을 올려야 되고 막 이런 룰이 있는데 9시쯤에 자버리니까. 9시쯤에 저는 오늘 비혼 에세이를 한 편 쓸 것이고요.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다들 일과 정리하고 아 맞다 오늘 글 쓰는 날이지 하면서 하나씩 쓰는데 승은 작가님 대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이 설마 자고 있겠어? 이미 잠들어 있어요. 이미 써놓은 글도 있는 사람이 그걸 고이 안고 잠들었어. 맞아요. 혹시 두 분은 밤이 되면 좀 더 우울하거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우울하죠. 그쵸. 네. 저 되게 밤만 되면은 엄청 우울해졌는데 잠을 자면 해결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또 아침형 인간을 이제 유혹하는 중입니다. 원래는 루틴이 어땠어요? 원래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못 자고 새벽 1-2시쯤 잠들고 6시쯤에 깨고 그러니까 항상 좀 피로가 쌓이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냥 깨는구나. 어차피 네. 깨는구나. 네. 근데 최근에 정신과에 다시 갔어요. 네. 불안증하고 강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그때 잠 못 자는 걸 좀 주로 호소했더니 약을 받은 뒤로 너무나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추천해요. 와 근데 그러면은 지금 반려견 4마리가 있고 네. 동거인을 포함해서 승은 작가님까지 4인간 4댕댕이 체제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주 양육하고 있는 댕댕이가 이름이 저의 주 양육 멍멍이는 참새입니다. 네, 지금 참새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9시부터 없어지는 거야. 참새는 지금 다 한 마리씩 어디 가서 안겨있는디. 대신 새벽 6시에 산책을 나간다. 걔도 피곤하다. 미라클 모닝이다. 미라클 개닝한다 주인 때문에. 아침동을 시원하게 밖에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형 댕댕이로. 네. 너무 웃기네요. 그러면 강아지도 일찍 자겠다 그죠? 네, 애들도 일찍 자요. 신기하다. 우리랑 인간이랑 되게 패턴을 맞추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맞추고. 정말 동물은 최고야. 그쵸. 걔네들은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진짜요. 진짜. 인간 동물 빼고 나머지 동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우리 빼고 다 최고지 뭐. 맞아요. 그럼 보통 오늘 글을 써야겠다 하면은 하루를 어떻게 두 분은 쓰세요? 저는 일단은 좀 놀 수 있을 때까지 놀고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유형이라서 똑같아. 네, 이게 제가 언니랑 같이 살 때 저희 언니는 좀 계획하는 사람인데 언니가 약간 기가 막혀 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그때 2장을 쓰면 한 3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2장을 쓰면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물론 이제 빌드업을 해놨다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서 근데 12시까지 이제 보낼 거야 라고 언니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언니하고 TV를 보면서 이제 8시 58분까지 계속 놀고 있으니까 네. 언니가 이제 정말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서 노는구나. 이제 제발 가서 좀 앉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 9시부터 할 거야. 이래서 끝까지 미루다가 이제 앉고 우와. 어떨 때는 마감을 이제 그분이 출근해서 아침에 앉기 전까지 보낸다를 목표로 삼으면 보통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는 보내자고 되어 있지만 가끔 이제 늦으면 수요일 오전에 그분이 담당자가 출근 전에 열어보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 때는 화요일 한 밤 11시까지 안 쓰고 놀고 있어요. 와. 전해요. 네. 그때까지 놀고 있어요. 진짜 네. 전 되게 부러워요. 아니 망가진 일이에요.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새벽 3시까지 쓰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네. 새벽 1시까지 미드봤어.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 가끔 새벽에 줌 감시회 열리잖아요. 우리 판 오티콘 열려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계속 탈주하는 거야. 앉아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똥줄이 있어야 네. 뭔가 창작이 되는 네. 이런 나쁜 버릇을 들여가지고. 그럼요. 그게 진짜 전 문제인 것 너무 같아요. 부러워요. 사실 제 동생 홍승희 작가가 네. 두 분과 엄청 비슷하거든요. 칼리님 네, 얼마 전에 칼리. 사주 특집에다 신년 특집에 나왔던 MBTI 유형 같잖아요. 아, 그죠요? ENFP. 전 ENFJ. 이 P와 J가 딱 하나 다른데 사람의 성향을 굉장히 크게 가르더라고요. 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계획하는 분들이고 네. 약간 이제 P형들은 즉흥적으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네. 저번에도 이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똑같은 걸 물어본 것 괜찮아요. 같아요. 모르는 분들도 이제 이 기회에 이제 그렇죠. 한번 복습하는 거죠. 네, 오늘부터 듣는 청취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마감을 지금 다다음 한결의 칼럼까지 다 써놓은 상태거든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박과 불안이 심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미리 초고를 적어도 한 달 전에 써놓고 퇴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억울했던 부분은 그 홍승희 작가가 한결의 칼럼을 했을 때 똑같이 두 분처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보내야 되는데 전날 밤 12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누워있어요. 글의 퀄리티가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이럴 때 느껴지는 허탈감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대단하고. 근데 또 이렇게 직전에 마감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있잖아요. 딱 보내고 나서 네. 한 반나절에 하루만 지나면 고치고 싶어. 그 부분 요렇게 쓸 걸 이미 넘어갔어. 네, 버스는 떠났고. 근데 저 한 100번 퇴고에도 또 보여요. 그럼. 네, 그건 그래요. 빨리 보내는 그쵸. 게 낫긴 한데. 네. 그래서 홍승희 작가님이 저번에 칼리님으로 무단 칼리님으로 오셨을 때 채널링 얘기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뭐가 확 온 것처럼 이렇게 다다다 써지는 때가 있지 않냐. 그거를 채널링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칼리님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지금 내가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누워있다가 12시쯤에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하지만 생각으로. 그 채널링은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높은 확률로 내가 약간 잣될 것이다. 라는 데서 오는 채널링이죠. 똥줄에서. 네, 창작은 정말 똥줄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승은 작가님처럼 저도 불안이랑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주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고 지금은 안 먹지만 상담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와 승은 작가님의 다른 점은 저분은 불안이 있으니까 미리 써놓는 사람이고 나는 불안이 있는데 안 쓰면서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맞아요. 놀면서 불안해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요. 눈은 리드를 보고 있어. 근데 마음속은 까맣게 탁 살아오고 있는 거야. 네. 막 즐겁진 않아요, 놀 때. 내가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2시간을 더 누워있죠. 맞아. 일어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도 미리 써놓긴 하잖아요. 네. 요만큼 안도는 되지만 계속 불안해요. 글이 너무 구린 것 같아. 나 망했어.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지난번에 한결의 서평 처음 연재하기 전에는 무려 15명에게 보여줬어요. 미리. 진짜
그중에 진숙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글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5명이 의견을 주잖아. 그러니까 A 안에서 시작한 대로 가면 되는데 네. B, C, D에서 한 F에서 끝난 거야. 심지어 글도 짧았거든요. A4 한 장짜리를 15명이 의견을 주는 걸 어떻게 반영을 해? 심지어 제 의견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안 그러려고요. 너무 약 먹고 나니까 네. 이제 좀 덜해졌어요. 불안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쓴다. 좋다, 좋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런 막 평가나 코멘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글도 좀 취향의 세계니까 이렇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글쓰기 수업에 가서 수업료를 내고 저한테 어떤 보완할 점을 알려주세요라고 의탁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나 내가 봤을 때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분들의 캐릭터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디까지를 평가로 보고 어떤 코멘트를 받아들일 거냐 그런 것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해도 평가에 완전히 초연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안 보면 모를까. 이제 송고를 해놓고 이제 댓글은 안 보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이제 마주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합당한 평가 같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좀 더 속상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면 이제 도대체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얘 글은 항상 정신이 없다. 자기만의 문학 세계를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 네이버는 그게 있어가지고 가끔 실수로 열죠. 이제 뭐 보려다가 그래. 아이고 잘못 눌렀다. 스크롤 잘못 내려가지고. 전 여기서 좀 차이를 느낀 게 방금 그 피드백에 대해서 진송님은 이미 게재가 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게재하기 전에 피드백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뭔가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아무래도 보여주는 게 있고 근데 신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편집자님이라고 해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기준,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이 또 쓰는 과정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닌 거는 좀 거르기도 하고 너무 맞다 싶으면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막 고치고 이런 것들. 맞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0명한테 줬을 때 100명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정말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 스스로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 캐릭터가 사라지는 글이 제가 쓸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글이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코멘트를 받는 게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믿을 만한 서로 믿고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사람이랑 주고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표현 중에서 뭐 옛날만 해도 우리 막 병신 이런 표현 아무렇지 않게 썼었잖아요.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맞아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떤 정말 그 평가를 하는 느낌의 약간 무슨 동아리에서 합평할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코멘트 같은 것들은 일부러라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좀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독자와 소비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다른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모두한테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글쓰기에서 잘하는 거는 내 캐릭터가 있다는 점인데 그게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공감됩니다. 진짜. 근데 되게 좋은 거를 찾으신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런 캐릭터가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선생님한테는 그게 장점이라는 거를 파악하신 것도 되게 좋고 글쓰기 수업이나 뭐 이런 워크샵 같은 걸 할 때 합평을 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단점을 고치자면 우리는 어차피 프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약해서 글을 쓰고 있는 우리도 단점이 되게 많잖아요. 완벽한 글을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단점을 고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항상 누군가의 글에서 의견을 주고 우리가 합평을 할 때는 장점을 하나라도 찾아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글에서 좋은 글을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도 자기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런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 이제 걸어서 현장 속으로 볼 때는 되게 약간 익살스러운 표현들이나 혹은 이런 중년의 어른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스럽지만 또 약간의 그 환장 포인트도 있고 약간 그런 어떤 그 미묘한 감정선을 되게 잘 살리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배워놓으면 제가 이제 뭐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할 때 좀 레퍼런스 삼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너무 비난하지 않고 어떤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내 나름의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배우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저는 뭐 문창과를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합평이라고 하면 되게 마치 막 무슨 배틀을 하고 막 엄청 맞아요. 치열하게 단점을 지적하고 되게 막 위약을 떨면서 쿨하게 뭐 이게 뭐 소설이야 뭐 이런 게 되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네. 그렇게 비판을 잘해야지 능력 있는 네.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룹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서 그것 때문에 접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고 맞아요. 맞아. 네,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주도하면 그거 네. 사실 불이익이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저 2번 그만뒀었어요. 아이고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네. 네, 저는 처음에 제 경험을 쓸 때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거 너무 피해자 서사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맞춤법이 다 틀렸네요 뭐 이러니까 제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뭐 맞춤법이 틀렸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제 글을 프린트해서 빨간 펜으로 맞춤법 표시를 해갖고서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 없다. 그때 제가 처음 썼던 글이 약간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렇게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막 그런 비난을 들으니까 정말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서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네. 그 수업에. 그래서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가지 않는 나를 또 자책했어요. 나는 글을 못 쓰는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글을 못 쓰는 인간인가 보다도 있고 나는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인가 보다. 근데 나약해. 솔직히 우리도 다 알잖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의견이랍시고 의견을 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나한테 배설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내가 이 사람을 지적하는 것 그 자체 물론 그거를 뭐 발전적인 뭐를 위해서 건설적인 코멘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우리 모두가 꼭 이건 글 쓴 사람만이 아니라도 알잖아요. 누군가한테 코멘트를 줄 때 그게 그 코멘트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한테 흡수되려면 우리 사이에 라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있고 내가 일단은 그런 권한을 심리적으로 이 사람한테 줬을 때 이런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요즘 이런 게 고민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르겠는데 요청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런 걸 쏟아내면서 본인은 너무 막 당당한 거지. 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얘기를 듣고 떠올랐던 게 스페인 책방에서 지금 비욘세 오프닝 클로징 음악을 맡으신 그 다미안 님이 하는 글쓰기 모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소개한 적은 있었는데 내가 쓴 글을 그 다미안 님한테 미리 보내요. 일요일에 보내면 화요일에 다 같이 하는 모임에서 그걸 다 프린트해서 서로의 글을 가위바위보해서 순서대로 이제 읽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미안 님이 본인이 편집자다 보니까 오탈자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거기는 룰 자체가 교정교열 전문가인 다미안 님이 직접 나의 원고를 교정교열 해주면서 오탈자를 체크해주고 서로의 글을 이제 읽어보는 건데 여기서 전제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임의 목적은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쓸 수 있게 서로한테 용기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평을 말할 때도 뭐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마지막에 우리 막내 동생은 이런 게 참 웃기다라고 끝났다면 근데 저 이 문장에서 막내 동생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뭐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아니면 이런 표현이 신선해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 같은 느낌의 이제 코멘트는 안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는 모임 자체가 서로가 용기를 주는 거고 교정교열 전문가인 다미안 님이
이거를 체크를 해서 내 원고를 교정교열해서 돌려준다라는 거에 대한 서로 동의가 있고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매주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항상 틀리는 걸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알게 돼서 좋았는데 똑같이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서 주더라도 승우님이 겪은 맥락이. 거는 너무 다른 것이지. 네. 사실은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맞춤법은 나중에 그거 뭐 기계 돌리면 돼요. 맞아요. 프로그램 돌리면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가 내세울 게 그건 거죠. 승우님의 글보다는 자기가 아는 거를 과시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전형적인 그거죠. 달보라 그랬더니 계속 이제 손가락만 보고 있는 이렇게 대문 올 줄 모르고 대문이 될 줄 모르고 서산을 두분 정립했네.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글쓰기 수업을 할 때 합평의 방식을 진짜 꼼꼼하게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 하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전부 안다고 착각하지 않기. 그래서 삶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기. 딱 이 글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칭찬하기. 그냥 잘 읽혀요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떤 표현이 잘 읽히는지 이 사람의 강점을 찾아내는 거. 네. 그게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진성님 말씀처럼. 그래서 도움이 되는 얘기도 진짜 아까 그 혼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고리가 좀 더 있으면 더 잘 읽힐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순화해서 충분히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데 네. 꼭 무언가를 견뎌내고 버텨내야만 이 성장할 수 있다. 플래시적인 이 한국적인 맞아요. 무슨 글도 폭포 맞으면서 그러니까. 서편제에서 눈머리 양맥이잖아요. 저는 그게 어이가 없어. 아빠가 딸한테 한해 소리를 얻어야 된다고 네. 지가 먹든가 왜 딸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드럼 치는 거 위플래시. 위플래시 그 영화 보면 되게 혹독하게 네. 가르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넣었는데 한국 관객들은 그걸 다 보고 진정한 예술은 저렇게 해야 되겠어. 역시 노력 진정한 스승의 스승과 제자의 노력을 관계야. 해야 되는구만. 뭐 이렇게 사람이 파괴되고 있는 건 안 보이냐고요. 노력을 해야지 되는구만. 뭐 이런 거. 진짜. 맞아. 이게 진짜 약간 폭력적인 그런 감성이나 훈육이랑 되게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고 맞아요. 글 쓰는 분들이 합평할 때 그 자기 스스로 단점을 먼저 노출해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 대부분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까버리는 거야. 그 글에서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혼자서 제가 뭐 사실은 뭐가 되게 별로여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거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네. 맞아. 그런 것들이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글쓰기 되게 막 독서 노트 이런 걸로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괴롭고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이렇게 글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나? 라고 보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래도 이게 자기 적성에서는 이게 할만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일보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도 오죽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으면. 네. 저는 이거는 갑자기 딴 얘기지만 저희 엄마가 항상 반찬을 내놓을 때 아유 이거 원래는 뭐 마늘을 넣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뭐를 넣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 우주랑 지민이 그래요. 밥 주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막 아유 근데 이건 간을 못 봤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집은 반찬 같은 거 먹을 때 하나씩 뭔가 클리어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막 게장을 내놨고 뭐 콩나물 무침을 내놨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사실 응당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 먹어보고 코멘트를 해주는 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반찬이 여러 개면은 순서대로 하다 보면 어떤 반찬은 5번째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꼭 그걸 보고 멸치가 맛이 없지. 이런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다. 그러다가 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말 안 하면 여기에 뭐 넣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마늘 대신 뭐를 넣었어도 맛있어서 몰라. 그냥 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항상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엄마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약간 그런 부담이 항상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편집자님한테 원고 보낼 때 네. 쭈구리 같이 안 보내시나요? 비슷하게 저는 보내거든요. 네. 아, 오늘도 저 뭐 이런 하찮은 원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거나. 약간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서양 차이인 것 같아. 이제 우리 둘이 되게 비슷한 작가고 선생님 달라. 괜찮네. 저는 약간 오늘도 써서 가져왔다고. 약간 그 뭐지? 그 맨날 뭐 팔모 성대모사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검을 가져왔다? 그런 느낌으로 원고를 가져왔습니다. 주모 왕자님. 왕자님 이런 느낌으로 왕자님. 내가 마감을 했습니다. 기특하죠? 이런 느낌으로 막 와, 근데 저는 그 신문 보러 간 느낌으로 가. 제 주위 사람 중에서 두 분 같은 분들은 처음 봤어요. 아, 칼리도 포함이긴 한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친한 편집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하고 작업한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 그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분이 맨날 원고를 보낼 때마다 오늘도 쓰레기를 보냅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되게 위로됐거든요. 그래서 아, 글 쓰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특히 이런 감정을 느낄까? 했는데 오늘 약간 거리가.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보내면서 그런 멘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 말 안 하면 안 들킬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내 원고가 좀 부족해. 나는 좀 알지만 그래도 뭐라도 써서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제가 어느 분이 그랬죠? 70% 정도 그냥 만족했을 때 항상 내는 거다. 아, 진성님이 그랬던 아마 제가 그 들었던 거 하여튼 같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래서 써서 그거를 낼 때 약간 말하는 순간 더 커 보일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읽어보시면 뻔히 알 텐데 요즘 약간 이런 게 좀 별론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내가 얘기하면은 마치 우리 엄마가 뭐 마늘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이 마늘의 부족한 맛밖에 안 나는 맞아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또 본다니까. 들킬까봐 약간 저는 이제 그냥 아이고 휘뚜루마뚜루 넘어갔지 이런 마음으로 저 약간 방어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제가 부족한 거 아니까 살살 말해주세요. 칭찬 조금 해주세요.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동안 편집자님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되게 친절하셨는데 제가 조금 그냥 기질인가 쫄보라서 기질이죠. 네, 그런 거 저는 그 약속한 날짜에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에 굉장히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빤스 벗고 뛰는 거야 좋아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약속한 개수를 그리고 나 놀러 나가 부족하고 이런 거 없어 뭐 부족하면 얘기해 주겠지 이러면서 난 보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걸 보내면서 뭔가 코멘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같이 일하고 있는 편집자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린이집 선생님 같아요. 뭐를 해도 이런 게 참 좋았고, 이런 건 참 잘했다고. 출판계의 차홍. 우와, 좋다. 편집자님들도 캐릭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차홍 같은 분들이 있고 약간 약간 좋아하는 팀장님 출판계 참. 뭐 강영옥 스타일도 있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면 나도 알거든요. 네. 이게 되게 좀 좋은 부분만 있지 않고 분명히 되게 그런 부분도 많았을 텐데 항상 뭔가 좋은 부분을 찝어주시면서 근데 저번 주가 너무 빵 터졌던 게 보내자마자 되게 빨리 회신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맨날 답장으로 코멘트를 써서 답장을 보내주는 것도 너무 정성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걸 보내시면서 작가님 이런 부분이 참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재미있었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두 꼭지씩 써봅시다. 우와, 되게 잘하신다. 단계를 올렸네. 그러니까 조련킹이에요. 우와. 그렇게 원고를 보낼 때마다 코멘트가 오면은 약간 일기장 검사 같은 느낌으로 초등학생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민지는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애들이 그거를 막 20몇 살 때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삶에 힘들 때 그거를 막 되게 찾아보고 이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아니, 그래서 저도 진짜 이런 그 독려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뭐 북토크를 할 때나 아니면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진짜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긴요. 사실 저 어제 약간 우울적했던 게 이번에 서평 미리 써놓은 거를 이렇게 보낼 때 처음으로 조금 자신감 있게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왔는데 빨간 펜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슬프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일간지도 빨간 펜이 와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일간지가 나중에 이제 단행본으로 연결되니까 기자님한테 보내기 전에 편집자님한테 먼저 보내거든요. 한번 거치는구나. 그래서 그 편집자님 너무 좋으신데 슬펐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네. 또 고칠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지만 빨간 펜이 엄청 많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글이었는데 아 이건 나의 착각이었어. 막 이런 그럴 때가 흔들리는 것 같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없었다가 이거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딱 그거만 1.4에서 바로 그거.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이게 나의 롤린이다. 그렇지. 롤리. 언제 뜰지 모른다. 그 당시 정말 명곡이었고 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 뭐 컨셉도 별로고 이제 앨범 커버도 그렇고 좀 싫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섹슈얼하게 너무 섹슈얼하게 강조됐고 보니까. 춤도 그렇고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노래는 정말 좋았는데 친구들끼리 그런 이 K-팝 고인물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기어이 이제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롤린이다. 물론 물론 뭐 그렇게 역주행을 못하는 좋은 곡들도 많지만 라붐의 네. 상상 더하기 상상이 더해서 역주했으면 좋겠어. 네, 또 앙상블을 불러버렸네요. 네, 제 마음속에 약간 거의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급의 아. 명곡이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 그 정도의 어떤 정말 시대가 기억해야 할 명곡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맞아요. 너무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저희 최신곡을 잘 몰라서 최신곡이라는 최신곡 말 아닙니다. 자체가 너무 롤리. 올드하네요. 최신곡이라는 단어가 너무 올드하네요. 최신곡. 롤린이요. 롤린. 브레이브 걸스. 네, 적어놨습니다. 저랑 놀 때 맨날 필기해요. 근데 네. 진짜 갑자기 진지한 얘기지만 여성 창작자분들 저렇게 인터넷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삶 저는 정말 필요하다. 맞아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필요합니다. 네, 지금 롤린조차 모르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사찰에 사시는 우리 홍승은 작가님. 자기만의 사찰을 살면서 사찰과 그 같은 타임라인으로 네. 살고 계시잖아요.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그렇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하고 맞아. 그러니까. 산책 나가고.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이런 아침형 그 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 오타쿠 나잇을 포기를 못해서 오타쿠 나잇이라고 이제 밤 12시부터 또 메모한다 또. 한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이제 트위터나 이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재밌는 거 제일 활발한 시간. 이런 거를 포기 못해서 항상 늦게 맞아. 자는. 왜냐면은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인터넷에서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 사놓치고. 약간 그 짤보면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왜 자기 놔두고 재밌는 일 있을까 봐 안 자고 이렇게 버티는 개들 있잖아요. 주인 옆에 앉아가지고. 맞아. 그런 느낌으로. 야, 이거 보면 뭐 아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거 자면 안 되는데 이런데 이렇게 거리를 둬야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되고 진짜 좋나 봅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과 음. 햇살이 촥 들어오는 걸 바라보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저희도 보긴 봐요 밤새을 때. 동이 튼다. 내 얼굴은 회색이겠지. 결국 회색이고 점점 이제 다리는 무거워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수분이 빠져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새벽 4시 반이고 나는 원고를 송고했을 때 이게 짜릿함. 그래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데 기력이 없어요. 다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다리가 밤을 새면 피가 몰려가지고 땡땡 부어가지고 청동만큼 발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게요. 또 어디 뭔가 정신없이- 평가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하고 네.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받거나 했을 때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추스리고 그래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거를 좀 구분하면서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구분하면서 보더라도 그런 식의 코멘트가 온 상처가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걸 신경을 쓰냐라고 하지만 이게 누가 지나가다가 무슨 오물을 확 뿌렸을 때 나는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 옷에 묻은 오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게 저도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네. 주제로 마치 그 강연 노동을 할 때에도 되게 맞아.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사가. 음. 그리고 글쓰기에서도 이런 비판은 독자가 할 수 있는 권리야라고 하지만 또 이게 되게 심한 수준으로 됐을 때 당연히 이게 상처가 되고 되게 무대 공포처럼 쓰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게 되는 순간도 맞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노동으로 잘 여겨지지가 않으니까 산업재 같은 거, 산재 맞아. 같은 거 처리도 안 되고 그쵸. 근데 이걸 못 쓰면 그대로 또 뭐
한 푼도 안 되는 그 원고료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고요. 저는 최근에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그 100년 전에 버지니아 울프가 쓴 울프 일기 혹시 그거 보셨나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책방에서 보고 네. 앞부분 보다가 이거 사서 읽어야겠다 해서 까먹어. 근데 뭔지 알아요. 네. 그죠. 읽이다 보니까 엄청 적나라한 자기의 찌질함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많이 쓴 울프조차도 누군가의 평가에 맨날 연연하고 스스로 막 다짐해요. 나는 이제 남들의 평가에 전혀 그러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믿겠어. 라고 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그러고 누가 내 글을 비평했다. 슬프다. 이러고. 이거가 이만한 두께, 되게 두꺼운 두께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누군가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는 나 자체가 나의 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길어졌지만 나의 생각을 내가 먼저 좀 바꾸는 것을 노력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요즘엔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은 항상 올 것이지만 되게 나 스스로를 좀 칭찬해주고 이게 마치 나르시시즘 혹은 어떤 자기개발 쪽으로만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있는데 특히 우리처럼 어떤 페미니즘이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 돌봄, 나를 돌보는 일을 되게 등한시하게 되는 것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동안 좀 20대 때는 주로 그래왔던 것 같아서 요즘에는 어떤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연히 갖고 있지만 나를 돌보면서 표현하고 이런 어떤 살아가는 일상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다른 그런 특히 여성 창작자분들이 겪는 일들을 좀 주변에서 보면서 남성 창작자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 여성 창작자한테는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완전 무결해야만 내가 문제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나? 특히 여성 작가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우리는 좀 그렇게 길러졌잖아요. 항상 적절한 말을 해야 되고 남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면 안 되고 나대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자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데는 부단히 뭔가를 우리 나름대로도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딱 차단돼 버리는 게 어떤 그런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준비해온 어떤 이야기 아이패드를 잠깐 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지아 톨렌티노의 그 트릭미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이제 백인 페미니스트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멘토 같은 페미니스트가 레베카 솔릿이래요. 근데 그 역시 백인 페미니스트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작가 이름이 안 외워져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 꼼꼼쟁이. 트래시 맥밀런 코텀이라는 작가의 죄송합니다. 시크라고 하는 검정색 표지의 책이에요. 시크. 네, 동시대 미국의 페미니스트이고 그녀는 이제 흑인 페미니스트인데 한 번은 트릭미러의 저자 톨렌티노가 타임스지에다가 사적인 에세이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대요. 그래서 SNS나 인터넷 안에서 사적인 어떤 미투부터 해서 다양한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로만 소비되지 더 이상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되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썼대요. 근데 이 시크의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사적인 에세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변론을 했던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 흑인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트랜스 페미니스트들 난민들 그러니까 이런 더 백인 페미니스트와는 또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혼세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걸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열심히 써오셔서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네, 게다가 아까 진성님 얘기 듣느라고 이게
밀려서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아니 근데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록산게이 작가님이 네. 내가 만약에 타투를 얼굴에 하나 할 수 있다면 너의 의견은 필요 없어라고 맞박에 새기겠다. 근데 이분도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그 헝거라는 책도 그렇고 네. 자기가 살아온 어떤 생애사를 본인이 쓰는 것 같은 건데도 그 안에서 자기 혐오와 그런데도 뭔가 다음을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응원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들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딱 얘기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네. 이 두 권을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점은 트랙미러의 저자의 천사를 레베카 솔릿이 썼고 이 시크는 록산게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인 페미니스트의 계보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것도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네. 되게 재미있어요. 진짜. 맞아. 갑자기 또 책 추천. 교양 시간. 네. 교양의 시간. 제가 이런 캐릭터입니다. 덕분에 저희끼리 하면 이제 정말 깔깔대고 이야기밖에 없지만 가끔 이런 교양을 책 웃음이 섞인 얘기하고 교양 얘기가 나오는. 오늘 중간중간 책 추천도 들어가고. 근데 진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글이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글이 안 써진다기보다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배가 좀 꼬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한 2, 3일 정도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 나쁜 평가를 받았다기보다는 좀 사실 저는 더 꽂히는 거는 그 대놓고 이제 욕하고 이런 건 좀 웃기거든요. 그런 건 좀 웃기는데 예를 들면 하지 않아도 난 여자입니다 같은 책은 이제 페미니즘 책이 이제 반드시 거친다는 그 사지 않은 자들의 별점 테러도 한번 겪었고 내가 명작을 네. 썼구나. 네, 뿌듯했어요. 제대로 살고 좋은 책 있구나. 하나 썼다. 네,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제 약간 기뻤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도 어떤 식으로는 생각을 하거나 충분히 글에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족한 점으로 이제 지적을 받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조금 더 이런 연결고리가 더 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더 낫겠고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이미 쓴 거는 쓴 거고 이제 다음에는 쓸 때는 나한테는 A에서 B로 가는 게 이미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친절하거나 아니면 부가적인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머릿속에서는 한 12번 생각한 거지만 남들한테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 네, 중간 다리는 더 섬세하게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쓰기 싫을 때는 사실 평가보다는 그런 게 있죠. 이제 굳이 이렇게 좋은 글이 많고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내가 또 굳이 나까지 뭘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그렇게 막 뭐 엄청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그런 천재 작가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 뭐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마감을 하거나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마감 전에 뭐 일기나 마음 환기할 때 하는 게 됐고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좋은 글을 써서 적당히 좋은 글 혹은 너무 나쁘지 않은 글을 이제 마감 맞춰서 보내고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관리비 내자 약간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출발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못 쓰게 되더라고요.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맞아. 네. 승은님은 어떻게 마음 좀 추스리고 시작하시나요? 저는 어떤 모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루틴? 네. 어떤 모드에 딱 네. 진입하기 위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주변 환경 닦는 거 방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거 없나요? 네. 혹시 막 내가 지금 써야 하는 글이 좀 더 투쟁적인 글일 때는 민가 같은 거 들어놓고 노동요로 분위기를 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 거 매드맥스 들으면서 OST 이런 거 쓰면은 좋겠다. 뭔가 이 힘이 막 들어가고 좀 힘 풀고 쓰고 싶을 때는 좀 어쿠스틱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서 거기에 좀 취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도 스스로 나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작가는 훨씬 잘하고 이 사람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글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에 푹 잠겨 있기도 하는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이어진다 싶을 때는 정신과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쓸 때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불안이 아예 일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는 또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또 되게 나아지기도 해가지고요. 약 먹는 거, 그리고 좀 저처럼 불안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찾아서 읽기도 하고, 특히 여성과 소수자에게 자기 언어를 표현하는 거가 역사적으로 정말 금기시되어 왔고 네. 계속 탄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단지 내가 나약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면은 너무 그래도 좋은 말이야. 써야지 하면서 약간 드릉드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네. 보는 거. 그래서 책 한 권만 더 주자. 좋아요, 좋아요. 조애나 러스의 최근에 나온 책인데 네. 여자들이 글 못 쓰게 하는 방법. 저 그거 봤어. 네. 네. 그죠? 네. 그거 보시면은 네. 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또 거기에 동화돼서 그래. 내가 글을 못 쓰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맞아. 그러니까 하루만 더 누워있자. 미드 하나만 더 보자. 미드 한 편만 더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 글을 쓸 때 저는 그것도 봤어요. 이슬아 작가님이 강연을 해주신 거를 이제 본인 인스타에 올려주셨는데 하루 일과표를 쓰면서 그 앞에 뭐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왜 동그란 거에 피자 나누듯이 저도 하는 그 봤어요. 일과표 거기에서 초등학생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쓰기 싫어하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쓰기 그 뒤로는 뭐 되게 열심히 쓰기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되게 느끼는 바도 많았고 제가 저번 주에 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팟캐스트 하는 두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글 쓰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들 빚쟁이 같이 셋이 다 같은 입장이어가지고 계약에 떠올려서 어떻게 쓰시냐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나기 전까지 누워있거든요. 생각도 누웠어요. 저는 진짜 와식 인간이어가지고 항상 누워서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만추님은 커서를 깜빡깜빡하는 거를 2시간을 보더라도 그래도 앉아서 그거를 보고 있대요. 와. 만추님 ENFJ일걸? TJ인가? 갑자기 또 MBTI 댓글 달아주세요. 이사가는 계세요. 네. 몇 번 들었는데 ENTJ 아니면 ENFJ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첫 문장이 안 나오는 사람이어서 네. 그런 게 좀 달라가지고 되게 대단하다. 저 진짜 진정한 지필 노동자는 그런 것이구나. 만주님도 지난 해에 나온 단행본이 막 뭐 4개인가 막 이럴 작년에 거예요. 거의 공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전에 써놨던 게 나중에 나오고 막 이랬다고도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빨리빨리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렇게 쓰는 분들도 있겠다. 나도 가끔 저런 게 좀 필요하겠다. 너무 이렇게 막 그분이 오실 때까지 누워있지 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 달라서 네. 그런 식으로 계획 짜서 되게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파괴되지 않고 마감을 잘 지키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사실 뭘 해도 잘합니다. 뭘 해도 잘 하시고 두 분도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그 일과표를 만약 짠다면 그 어쿠스틱 라이프에서 네. 작가님이 시간 낭비를 되게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남편분이 되게 단속을 많이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좀 됐어? 그러면은 그 작가님이 일단 일하는 느낌은 잡아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뭔지 알아. 뭔지 알죠? 뭔지 알아. 알죠? 3-4시간 동안 뭔가를 하면서 그 글쓰기 싫어하기 약간 그런 느낌을 잡는 그런 맞아. 시간이 좀 필요한데 또 직장인들도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친구들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정신 차리기. 맞아. 지하철에서 시달린 거 정신 차리기. 예, 커피 마시면서 정신 차리기. 약간 이 시간이 필요해서 참 그래 인간은 일하는 게 그렇게 본성에 맞지 않구나.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맞아. 아주 안 하면 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제가 맞아요. 일을 별로 안 시키는 데서 1년 있어봤는데 아주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일을 아예 안 하면 무기력해지고 맞아. 많이 하면 또 맞아요. 번아웃이 오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저에게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전업 작가, 네. 전업 집회 노동자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글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해진 아. 거예요. 내가 쓰는 글이 곧 나야. 이렇게 되니까 워커홀릭의 증상이죠. 글이 안 써지면은 바로 내가 너무 하찮고 못난 존재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막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글을 내가 설사 못 쓰거나 안 쓰게 되더라도 나는 하찮지 않고 다른 방식의 다양한 자아,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다양한 나의 어떤 살아가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의미 없어도 살아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것, 작품과 나를 좀 분리하는 것을 노력하고 집착 버리기. 이게 네. 저에겐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독립 출판할 때는 다 본명으로 책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헤어졌다 같은 경우에도 구여친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냥 부캐가 구여친의 많아요. 아이덴티티로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넣는 순간 이게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 나를 검색했을 때 혹은 내 친구가 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이 책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연애처럼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왜 그 사람들이 특히 연애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이미 어떤 얘기를 듣자마자 야 100% 제가 잘못해서 헤어졌을 거야. 맞아. 아니면 얘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쓰는 저도 그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읽는 독자분들도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독립출판은 앞으로도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책마다 다른 이름으로 낼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썼다고 이렇게 말이야 뭐 당연히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픽션이 들어있다고 상상하면서 어떤 캐릭터가 썼다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이어도 되지 않나. 왜냐면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썼던 뭐 여행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나도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가끔 글을 어쩌다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생소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말을 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약간 내가 계속해서 글을 써왔다는 거 혹은 내가 계속해서 팟캐스트를 매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내가 고칠 방법이 없는 과거를 계속해서 그냥 찍어서 세상에 배포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 방송도 그렇고 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비욘세도 전혀 무거운 내용을 담지는 않는 팟캐스트. 이건 심지어 카테고리 예능이고 그리고 제가 쓰는 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걸어서 한 장 속으로 뭐 난슬플 때 봉춤을 쳐 이런 걸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생각지 않게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코멘트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제가 주변에 본업이 방송작가니까 주변에 연예인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상처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의도가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의도도 나쁘지 않고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결이 맞지 않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의 그런 표현 방식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합이 맞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나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생길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속 이걸 내가 스스로 소화해 나가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한 방식으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좋은 언니이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몇 주년이 됐을 때 그 언니한테 꽃다발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내가 그 친구가 쓴 창작물에 대해서 항상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하지 못한 거를 막 써서 보내준다거나 그러니까 안 좋은 코멘트를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를 다른 창작자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해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누군가랑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냥 그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에 내가 이렇게까지 얽매일 일이 아니야. 이 사람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이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려고 이런 말 한 거 아니고 근데 내가 너무 거기에서 막 헤어나지 못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막 강아지처럼 쫓아다니면서 난 너의 이런 걸 참 좋아해.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야. 꽃도 보내주고 막 괜히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냥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기질 차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유사과학이라고는 하지만 MBTI나 사주나 이런 걸 또 열심히 파는 이유가 지금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 무당 같은 표정. 네. 제일 진지해. 네. 파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좋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어긋나고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 사람들 사이 오해가 생기고 또 저도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거를 제가 제 렌즈 안에서 그렇게 굴절시켜서 받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많이 좀 파는 유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좀 순화를 할 줄 아는데 예전에는 정말 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감정을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또 하필 그리고 한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때쯤에 이제 여자로서 쿠셔너를 쓰지 않겠다는 어떤 옵션까지 더해져서 지금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말투가. 네, 그러니까 원래도 직설적으로 그냥 바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여자는 쿠셔너를 괜히 쓸 필요가 없어. 이거에 약간 노출돼가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기본적으로 서로 뭐 이렇게 날씨 얘기도 하고 뭐 부탁을 하고 굳이 뭐 감사합니다 안 해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다시 보면 무슨 명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어투를 쓸 때가 있어서 식당 가서 물 줘요. 이런 느낌인가? 네. 물 줘요. 나는 본론만 말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제 물어볼 때도 그냥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되는데 약간 뭐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참 중간 과정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런 직설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도 그거를 할 때 그걸 고려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20대 중후반에 와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초중반에 나한테 되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겠구나. 소리 없이 멀어진 친구들이 어쩌면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를 표현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참 그런 기질 차이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조차도 본인이 잘 모르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나을 때가 있어요. 꼭 뭐 글쓰기 피드백뿐만 아니라 네. 정말 되게 달라서 재밌어요. 네, 달라서 재밌고 또 힘들기도 한데 그거를 계속 좀 알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20대 내내 고민했던 게 제가 너무 여성스러운 쿠셔너 사용을 남발하는 인간. 그래서 예전에 막 인문학 카페 운영하고 이럴 때도 그런 조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네 얘기했던 거 중에서 네네 말고 네라고 딱 얘기하기. 이모티콘 쓰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누나는 한번 향수를 진짜 독한 향수를 한번 써봐라. 향수 뿌리지 향에서부터 그 노래 알 것 같은데 옛날 노래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옛날 보여드리고 거예요? 싶은 게 승은 작가님이 신이 나가지고 검지손가락을 하늘을 이러면서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비디오에 있잖아. 놀라울 만큼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짤에서 나오는 네, 하여튼 향기로라도 권위를 좀 입혀봐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조언을 듣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뭔가 이런 쿠셔너나 이런 게 기질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도 크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서의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자랐던 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언니로 살았던 어린 시절과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막 쌓여서 지금의 말투와 눈치와 이런 게 생긴 건데 그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소위 권위 있는 말투와 말하기의 방식과 제가 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부터 이게 컴플렉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글쓰기 수업이라고 돈 받고 이 클래스를 시작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선생님의 어떤 위험이 없으면 어떡하나.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우와 너무 좋아요. 막 물개 박수 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권위 있어 보이는 이런 게 아닌가? 위플래시의 환상이야. 오페라의 유령의 환상이야. 그래서 이리야, 이런 이리야. 컴플렉스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 생각을 안 하고 네네네. 있어요. 그냥 이건 내가 친절하고 다정하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다. 그럼요. 그냥 나를 갉아먹지 않을 정도로만 배려하면 된다. 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대 때는 그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 구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여성에게 특정한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걸 비판하는 거랑 맞아요. 본인이 보기에 그런 말투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좀 달라요. 걸그룹, 맞아요. 제가 또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걸그룹 멤버들 중에서도 그런 말투나 음. 행동이 꾸준히 욕을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누군가 보기에는 그게 뭐 유아퇴행이라거나 뭐 너무 쿠셔너를 많이 쓴다거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맥락에서 그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성격도 네. 있고 그거를 과도하게 본인이 힘들어서 쓰고 있다면 좀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너 그렇게 쓰면 안 돼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네, 그 맞아요. 개인에 대한 그냥 더 말하기를 움츠러들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검열을 하게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뭐를 얘기를 지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섬세하게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게 그 우리가 글 쓰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어에 대한 규정이 서로 간에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쿠셔너의 범위와 쿠셔너의 상대방이 범위. 생각하는 쿠셔너의 범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한테 있어서 쿠셔너를 쓰는 걸 자제하자라고 느끼는 것들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줬을 때 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럴 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있어서 쿠셔너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앞뒤 맥락 말고 본론만 말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글들만 쭉쭉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실수를 했나? 뭔가 이 사람이 단호하게 말해야만 한다고 느낄 정도로 내가 업무상 신뢰를 못 주나라고 느끼는 경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을.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좀 두괄식으로 말하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짚어준다거나. 근데 저도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님이 그걸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혼세야 너 이거 해. 왜냐면 이 자료는 어디로 보낼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읽을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쿠셔너가 되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도 그런 게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뭐 그런 말이. 근데 전 지금은 되게 확신을 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1층에서 어떤 그런 서비스 노동을 하는 분들한테 네. 언어를 파괴하고라도 과도한 친절을 베풀도록 맞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당장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다닐 때 제 위에 한참 그 높은 임원급인 분이 법카로 이제 계산을 저녁 식사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네,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뭘 도와줘? 5,000원이라도 도와줄 건가? 와,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냥 그때 옆에서 왜 저래 말 왜 저렇게 해 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네.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네. 이분도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계산할 카드 주세요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냥 카드 주면 받으면 되지 거기서 사실 멘트가 왜 필요해요. 그냥 받아서 긁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서비스 노동자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완전 오피스 타운이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매뉴얼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맞아요. 그런 지적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자려고 누워서 얼마나 막 되게 자기 혐오도 들고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회식 인파가 있고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건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것이며 이 아저씨가 누가 봐도 무례한 말을 했는데 거기서 받아치지 못했던 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여기도 이렇게 교육을 하나 보다 이분도 참 피곤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야 저기 어디 카페 알바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아까 그런 거잖아요. 승우님 글에 막 빨간 펜 들이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맞아요. 어떤 맥락이나 네. 그 위계와 성별에 따른 것과 계급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네. 않고 그리고 그 그냥. 상황에서 그 표현을 고쳐준다고 해서 무슨 효용이 있는지 그냥 그분이 창피한 것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걸 어떤 손님이 왜 그렇게 말해요라고 하는 것과 그냥 옆에 있는 자기 뭐 선배나 이런 사람이 커피 나왔습니다라고만 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한테는 그런 선배들이 더 필요한 거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비판할 거면 그냥 그 카페, 그 자본에다가 그런 식으로 알바생들 감정노동 너무 시키지 마라. 내가 항상 너희 카페에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듣는데 혹시 이게 매뉴얼이라면 고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라고 그 헤드의 얘기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래요. 정말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김수영도 물론 아내를 팼지만 그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막 이런 시 막 옛날에 썼잖아요. 막 국밥에 기름이 많다고 비계가 많다고 욕하고 이러면서 막 그 시대에 왜 나는 이런 거에만 분노하는가. 맞아. 글 쓰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서비스 노동자의 이야기까지 그러게 네. 말과 연결되는. 아무래도 강연도 하고 말 이제 맞아요. 저희가 한마디 사실 좀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남들의 언어에도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채널 예스에 연재하는 게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말하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쿠셔너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썼던 건 숨지 않고 말하기라고 해서 어떤 여성과 또 막 나이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자라왔기 그쵸.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오늘 아침에 편집자한테 보낸 두 번째 원고가 무엇이냐면 말 잘 듣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항상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계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는 게 사실 저는 미투나 가정폭력 미투나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노조의 어떤 투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들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지켜봐 주세요. 와, 갑자기 너무 채널 S에서 홍승은을 검색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각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근데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인 동시에 그 팀에서 일하는 방송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대면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팀에 속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처음으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가가 워낙에 여성 혐오적인 메시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야기가 되는 데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런 여성 혐오적인 농담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였지?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연차의 작가였을 때 진짜 용기를 내서 저건 진짜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걸그룹이 짧은 치마 입고 나오면 쟤네 무릎 담요 주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말씀 진짜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와.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용기를 내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 하하하하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어. 아 진짜. 나는 나 혼자 그래도 멋있다. 나 혼자 되게 슬로우 모션처럼 네. 되게 용기를 내가지고 그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다들 막 아 그치 허허허 그래가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 근데 그때의 어떤 그래도 필요한 말을 했다는 그 기억은 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면 언젠가는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모든 것에 싸우는 것도 되게 좋지만 필요한 순간에 서로한테 믿을 만한 존재가 돼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좋은 선배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지금도 그런 선배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말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런 환경 근처에 있을 때 그런 공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맞습니다. 다닐 때 철학 수업 시간에 남자 교수님이 이제 좀 예시를 들면서 이제 뭐 끌린다는 어떤 정동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꼴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제가 듣고 있다가 근데 이거는 너무 남성기 중심적인 표현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더 중립적이거나 남성기와 관련 없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대체어가 없을까 해서 수업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쓰신 표현은 수업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남성기에 꼴린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그거는 그냥 남녀 불문해서 그런 표현 아니냐, 동한다는 표현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그 처음에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친구가 근데 제가 방금 사전 검색해 봤을 때도 이거는 아무래도 남성기라고 해서 나오는데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그 수업을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끝났는데 안 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공기 있죠. 내가 네. 지금 좀 지지받고 있구나. 그리고 와. 내 말이 아주 막 예민하거나 제 왜 저래가 아니라 굉장히 다들 이 얘기를 경청하고 중요하게 듣고 있구나라는 그 맞아. 공기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고 그 선생님도 결국에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 표현을 수정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봤을 때 누구나 바로 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뭐 기질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어떤 비언어적인 지지라도 보내는 것도 또 스스로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진짜 어렵죠.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렇게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몰랐던 되게 혐오적인 것들 많잖아요. 뭐 옛날에 뭐 고요 속의 외침 같은 이런 막 서로 이어폰 이렇게 쓰고 막 소리 크게 나게 해서 못 알아듣는 걸로 막 이렇게 그걸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게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유머 코드의 대부분이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코드에서 온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옆에서 맞아요까지 외쳐주진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끄덕끄덕 해주는 거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용기를 얻을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을 때도 누군가 선배가 얘기해 줬는데 옆에서 다 같이 막 끄덕끄덕 해줄 때 뭔가 와 뭔가 되게 좋다. 네. 이 팀 좋은 팀이다. 네. 저거를 괜히 이렇게 진짜. 그냥 가만히 냉소적으로 앉아있지 않고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말을 할 용기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저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방금 당신이 한 말에 문제가 있다고 나 역시도 생각해요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네.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네. 경험하는 일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데 드물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 기억하기로 막 중학교 때나 대학 다닐 때 뭔가 잘못된 거를 정정하거나 바로 질문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이 있으면 바로 이제 유교 사상과 네. 어떻게 감히 배응망덕하게 그리고 부모한테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자식은 무조건 불효 자식, 네. 나쁜 부모를 놈.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위계가 되게 보호라는 혹은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름표를 딱 붙여버리고 통제가 되게 합리화되니까 이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되게 나쁘게 보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노조 욕하는 것도 어쩌면 비슷한 것도 그쵸.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이 분위기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비웃고 팔짱 끼고 이런 비언어적 행동들이 되게 배척하는 맞아요.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네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망했어요. 아니야, 편집으로 살릴 수 있다. 우리 웃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글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우리가 또 고민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면 되죠. 맞아요. 아니면 언제 처음 글 쓰게 됐는지 혹은 그거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거 약간 얘기해 볼까요? 저희 같이 글 쓴 친구들하고 종종 그 사람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새끼 때문에 나한테 재능이 있다고 했어 약간 이러면서
원망하는 그 자식이 날 네. 지옥으로 끌고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약간 이런 그런 추억? 그래서 글쓰기 관심 가지게 된 계기를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딱 기억나는 최초의 기억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우. 저도 사학년대야. 담임 선생님이 일기를 매일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일기를 되게 정성스럽게 쓰는 편이었어요. 저도. 근데 되게 열심히 써서 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글을 정말 잘 쓰는 친구가 있다. 이러면서 홍승은 일기 하면서 제 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뭐야? 공개처럼 아니야, 공개처럼. 잘 가다 왜 그래? 그 내용이 약간 그 동생만 예뻐하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 이러면서 독수리처럼 힘센 나만 예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쓴 거였는데요. 그거를 읽는 건 여기까지는 되게 이제 좋았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너 얼마나 잘 쓰는지 보고 싶다 하면서 남자애들이 또 그걸 막 가져가고 그러다가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그 일기장을 갖고 갔는데 사실 그 앞 페이지에 그 친구에 대한 욕을 써놨었거든요. 일기가 왜 일기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서는 절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누가 복잡한 보랬나? 일인데. 남의 일기를 지 맘대로 봐놓고. 근데 그때 그 칭찬 들었던 게 지금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진송님 4학년 때 뭐였나요? 이게 아무래도 4학년 때쯤 돼서 좀 언어에 관심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하는 애들이 딱 티가 나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그 발달 단계에서. 저는 4학년 때 그 국어 시간에 이제 의견 발표하기가 있었는데 저희 교과 과정에 이순신이 과거 시험을 보는 도중에 다리가 부러져서 그 무과 시험을 보는데 나무 껍질로 다리를 싸매고 끝까지 완주해서 들어왔다. 이 이순신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의지가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그건 좀 바보 같다. 거기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렇게 끝까지 가면 다리가 잘못되면 영원히 장군이 못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병원 가야 된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진송이는 굉장히 문학소녀구나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근데 그게 약간 애들 사이에서는 조금 놀림거리였어요. 그 표현 자체가 좀. 그리고 저는 문학소녀. 네,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등치가 컸기 때문에 약간 그런 소녀라는 표현이 저한테 너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소녀라니 내가 소녀라니. 딴 애들보다 막 지금은 성장이 빨리 멈춘 편인데 그때는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줍은 거야. 이게 약간 그 여자 몸의 어떤 그 패시헤이밍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으면서도 조금 좋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약간 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의견을 내거나 이제 뭘 쓰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날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면서 5학년 때부터 제가 엄마한테 나 글 쓰는 거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글 쓰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글사임당 이런 거 있었어요. 글사임당 했어요. 저희 언니가 글사임당을 했는데 장녀기 때문에 언니만 시켜줬다. 진짜 화가 나가지고. 독서 모임 같은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럿이 그러니까 눈높이처럼 이제 모여서 책 같은 거 같이 읽고 의견 쓰고. 작가는 내가 됐는데 언니만 시켜주고 전국의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너는 듣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글사임당을 나를 시켜줬으면 이렇게까지 집착해서 작가가 안 됐을지도 모른다. 아니야 했는데 됐잖아요. 엄마한테 이거 봐. 엄마 이거 봐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라는 그 미친 인정 욕구에서 작가가 되지 않았나. 날 봐라. 나도 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게. 근데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많이 했었고 많이 썼어요. 다 표절이었지만 표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표절 스토리를 되게 많이 썼어요. 선생님은? 저는 그냥 어떤 기억이 있냐면 누가 너는 참 글을 잘 쓴다라고 했던 최초의 기억은 전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연습장에 손글씨로 팬픽을 썼어요. 제 친구들 여기 성시연이 제 친구들 H.O.T 팬들을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 이름을 다 넣어서 멤버 한 명씩 짤을 다 지어줘가지고 로맨스 소설을 썼는데 그게 한 8권을 썼는데 그거를 맨날 쓰면 반 애들이 돌려가면서 읽었던 기억에서 다음 편이 언제 나오냐. 근데 그걸 다 샤프로 썼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가 뭔가 내가 뭐를 써서
누구를 보여줬을 때 처음엔 아마 웃기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뭔가 나중에 길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반 남자애들도 돌려보고 저 중학교 때 저희 반 남자애들이 그냥 나중에 어떤 그 BL 팬픽 같은 것도 다 같이 돌려보고 그랬어요. 우와.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네, 애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뭐 편견이 아예 없어가지고 가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별로 전혀 즐겁게 다 반 전체가 보는 거부감이 그런 없어가지고 그런 편도 되게 있고. 재밌다라고 봤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썼던 기억이 한 번 있고 전에 또 한 번 써니 셰프님 나왔을 때 얘기하긴 했는데 예전에 다모임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을 때 써니 셰프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뭔가 하는 행동이 다 웃겨서 얘를 주제로 그날 얘가 했던 웃긴 일을 모아서 시트콤 같은 거를 연재했었어요. 그래서 막 옆반에 있는 친구들도 보러 오고 막 선배들도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여자애 누구냐 해가지고 우와. 써니 셰프를 보러 와서 써니 셰프를 나 왜 너 또 뭐 올렸냐 막 이렇게 네,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방송작가적이다. 되게 방송작가. 실제 인물에서 캐릭터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는 캐릭터를 재조합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예능 작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능 작가님들에 대한 되게 존경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 첫 단행본이 나왔을 때 와 혼세 이제 진짜 작가네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화를 많이 냈거든요. 너네 왜 예능 작가를 마치 내가 그동안 했던 예능 작가는 작가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뭐 예능 작가를 드라마 작가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예능 작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예능 작가로 성공한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사실 캥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아포원도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원래 그 되게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작가가 되기 전에 되게 보수적인 회사를 다녔는데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데 회사 사내 메일링 서비스를 했어요. 우와.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글 쓰고 그리고 그때 했던 게 그때가 2007년 막 8년 이럴 때라서 막 K-팝이 엄청 붐일 때예요. 막 투애니원, 소녀시대, 막 2PM, 언더걸스 다 나올 때여가지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남성 비율이 엄청 높고 회사 전체 연령대도 좀 되게 많이 높은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아이돌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뭐 몇 명이 있는데 가운데에 뭐 노란 머리 애가 있으면 뭐 여자애들 4명이 있는데 뭔가 옷을 되게 약간 꾸러기처럼 입는 투애니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젊은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컨텐츠네. 네, 그래서 약간 딩고 같은 컨텐츠. 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약간 조롱하는 느낌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공부해보자. 막 이런 느낌으로 그걸 되게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막 감동적인 얘기 있으면 그것도 같이 넣고. 처음에는 그거를 동기들 사이에서 했나 막 그랬는데 누가 소개해서 그 메일링 서비스가 좀 커졌었어요. 회사 안에서. 그래서 중간에 작가를 한다고 나왔을 때도 그냥 너는 그러고 나갈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너는 잘 쓰니까 이럴 줄 알았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진심인가 얘는 이런 거에 이런 뭐 어떤 가십과 어떤 이야기에 왜 이렇게 진심인가 그런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같네. 인포메일. 네, 인포메일 옛날에 세기말 되게 인포메일. 많았던 세기말 인포메일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랑 이렇게 막 SNS랑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면 그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이런 뉴스레터처럼 뉴스레터예요. 보내주는 인포메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면 내가 이제 인터넷을 잘 못해도 한번 열어보면은 사진 움짤, 그 당시에 뭐 꼬랑지라고 부른 거, 그리고 팬픽 이런 거 있잖아요. 2주에 알아야 할 어떤 떡밥 정리 뉴스 이런 것들 해서 보내는 거야. 저 그때 그거 한창 구독할 때 막 10개씩 받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일일이 다 우리가 막 홈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고 인포메일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한 2, 3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 2002, 3년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캥 작가님이랑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돈 안 주는 글은 왜 이렇게 재밌냐. 맞아. 돈 안 주는 글은 진짜 왜 이렇게 재밌냐. 걸어서 한 장 속으로도 그렇고 원스인 더블린도 제가 온라인에 먼저 연재했던 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계약서 찍는 순간부터 너무 글이 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농담을 했어요. 비욘세에서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순간 나는 이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 광고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광고 웰컴. 웰컴.
behonses@gmail.com으로 언제든지 여러분 문의 주세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막 이거 너 월 300씩 줄 테니까 비욘 라이프 가시화 팟캐스트를 한번 해봐라. 아유 진작에 도망가지. 개떡같이만 놓고 도망갔죠. 우와. 너무 신기해. 그게 너무 매직이야. 이게 일이 되면 갑자기 막 주리가 들리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쓴 글을 반 친구들과 옆반 친구들한테까지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팬픽 썼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네. 친구들한테는 안 돌리고 네. 저도 자아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렸죠. 올리셨구나. 근데 저는 그게 팬픽을 썼던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문학적인 재능을 펼치고 싶거나 글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애들이 그걸 이입하고 펼칠 만한 대상이 정말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일단 여자아이들한테 주어진 여가 자체가 네. 너무 많이 없고 뭐 스포츠도 안 시켜주지. 네. 뭐 바깥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학교 밖을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되게 이단적인 행위를 하는 여자애들 취급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TV 와서 나오는 사람을 선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어떤 캐릭터적인 영감을 얻고 그런 건 전 되게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로맨스는 언제나 되게 잘 팔려요. 저 어릴 때 언니는 머글이어서 제가 팬픽 볼 때 언니는 그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브랜드를 아마 찾으면 나올 텐데 그런 되게 이제 지금도 근데 청소년 대상의 그런 로맨스 소설들이 있어요. 딜로맨스들이. 네. 그런 걸 보면은 막 잘생긴 모델하고 사귀게 되고 원형은 다 비슷해요. 웹소설하고. 그런 거랑 비슷해서 언니는 그런 걸 좀 많이 읽었고 저는 이제 읽는 것보다 제가 관심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써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열심히 중학교 때 쓰다가 그 당시에 엔티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단했죠. 네. 엔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티카 이제 올리고 이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좀 하자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뭔가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팬픽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100일장에 나가서 이제 100일장 투고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H.O.T 이제 좋아했었으니까 장우혁 오빠 이제 TV에 나오면 아련한 눈빛으로 오빠 그때 엔티카에 글을 올리던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팬픽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있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네, 약간 글쓰기를 펼칠 창구가. 전 G.O.D 팬이었는데 네. 두 분 다 H.O.T 얘기야. 네. G.O.D 팬이었는데 그 혼자 노트에다가 네. 썼고 혼자 약간 썼어요? 야설이었어요. 야설이죠. 네. 그때 얼마나 호르몬이 활발한데. 나 하나 대 5명 나의 그때부터 어떤 폴리아모리스의 기질 그때부터 이제 기독점 연애 다자연애를 좋아했다. 되게 무섭고 멤버 한 명이 나를 독점한다는 게 있었니? 그렇죠. 약간 1대 5면은 약간 좀 누가 볼까봐 걱정이 되긴 하겠다. 그거를 이제 멤버끼리 하면 그걸 약간 총수라 그러는데 약간 홍승은 총수처럼 내가 5명을 다. 재밌네요. 그럼 그거를 아무도 안 보여주고 혼자 한 거예요? 네, 혼자서 그냥 쓰고 혼자 만족하고. 메인 남주는 누구였어요? 패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윤계상 역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할머니가 된 홍승은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어떤 구술생애사를 쓴다면 네. 어릴 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G.O.D 5 멤버와 연애하는 이야기를 썼던 우리 홍승은 작가는 몇 년 뒤에 2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단행본을 폴리아모리 문학계의 어떤 아이콘이 되어서 3명 더 남았습니다. 5명 그러니까. 채우려면. 그러니까. 5명 채우려면 지금 3명 있어요. 전국에 지금 너무 웃기다. 뭐 내가 좀 박준영 같다 뭐 이런 롤 있으신 분 콜미 홍승은 캐릭터 싸움이에요. 5명을 지금 거느리려면 다른 애들하고 그거잖아. 하렘의 남자들이잖아. 그렇지. 후궁을 드리겠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시즌 1에선 5명이 다 이렇게 연애를 하겠지만 2 정도 됐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그 홍승은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 이제 지친 둘이서 그 안에서 연대감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사랑이 또 싹트고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죠. 그럼요. 나중에 써주세요. 약간 이제 부모 제가 왜요? 제가 왜 씁니까 이거를? 이번에 모노감이에요. 제가 이걸 왜요? 아니 그럼 내가 모노감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니 선생님이 그런 여럿을 거느리고 살면서 자기들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이런 걸 이제 한번 써보자는 거지. 그죠? 네. 제가 쓰면 욕먹으니까. 왜? 더 이상 되지. 폴리아모리는 안 한다. 항상 얘기하자면 구호몽 봐요. 아무도 양소희한테 관심 없어. 여자들끼리 즐겁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아. 그러니까. 아유, 또 어디 남성단체에서 또 이런 거 또 어디 제보하면 또 잡혀가요. 남자 10명 가지고 하는 알패스를 얘기하면 잡혀가. 알펜스 잡혀간다. 잡혀간다. 또 잡아라. 잡아라. 홍수를 잡아가라. 하지만 노트에 이제 혼자 써가지고 폐기야. 그러니까. 중학생 때 증거도 쓴 야설. 폐기했습니다. 아유, 다들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좀 사회에 내놓을 만한 그럴듯한 걸 쓰게. 저도 중학교 때 썼던 글들은 막 이모티콘 엄청 있고 그런 거 기억이 나요. 이모티콘 엄청 있고 그 당시에 막 인터넷 용어 있고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 그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예전에 클럽하우스에서 그 독립출판 하는 분들 어떤 작가 모임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Q&A를 하다가 어떤 분이 지금 21살인데 책을 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좀 더 글쓰기도 좀 다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또 독립출판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지금 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차피 글은 고유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더 나은 글을 쓰라고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내 글을 읽지 않고 다른 글을 읽을 선택지가 있다는 게 어떤 문학의 장점이기도 하니까 그 혹시 지적하는 그 부분이 캐릭터일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한테도 지금만 쓸 수 있는 글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들의 특권은 특정 시절에 나를 언제든지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이 떳떳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 시기에 내가 되게 생생하게 거기서는 그냥 살아서 남아있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쓰고 싶어 하시는 그 글은 여기 있는 누구도 쓰지 못하고 본인만 지금만 쓸 수 있을 거다.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15살 때 제 친구들을 막 다 데리고 해서 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멤버들이랑 엮어서 팬픽을 열심히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의 캐릭터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사 올 때 버렸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지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버려가지고 15살에 나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버렸다는 게 나는 지금도 너무 아깝다. 근데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글 쓴 내용이 뭐 퀄리티도 그렇고 서사나 캐릭터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 엉망진창인 걸 만들어낸 나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쉽다고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용기 내서 써볼게요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방에 있는 분이 죄송한데 어느 그룹 그게 궁금한 거야. 어느 그룹에 누구랑 하셨냐 그래서 H.O.T 토니 오빠 위주로 썼습니다. 토니 빈이었습니다. 진성님은 누구였어요? 저는 장우혁이죠. 우와. 저의 유일한 그 자부심.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정신 차리니까 2시간 넘었어요. 네. 오랜만에 2시간 넘는 녹음을 했는데 좀 마무리 겸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책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특히 여성 창작자들은 되게 자기 검열을 많이 하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검열을 하라는 식의 교육을 받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팁도 좋고 용기가 되는 말도 좋고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자기가 뭘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그만두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게, 우리가 직접 보는 사람들의 글은 이미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쳤고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A컷인 글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심지어 구린 글을 써요.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쓰는 글이 구려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쓴 글이 구려 보이는 게 여러분의 안목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가 쓴 글이 너무 만족스럽고 막 맞아. 좋아 맞아, 미치겠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안이나 어떤 불만족스러움이 내 나침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자전거 타듯이 이제 점점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시고 이 못한 것도 나중에 얘기하신 그 옛날 시절의 기록처럼 나중에 보면 재밌을 거야 생각하고 그냥 쌓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한번 완성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 추천과, 이 완성된 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관계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읽혀보는 거, 내 글을 누군가에게. 이런 경험이 조금씩 축적되다 보면은 독자층도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고, 내가 쓰다라는 관점에서 읽히다라는 관점으로 넘어가는 순간 조금 더 섬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민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이렇게 축적해 보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너무 작가라는 것에 부여된 권위를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맞아요. 저는 사실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게, 저는 직업적으로 방송 작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작가라는 위치로 들어가면 내가 아직 글을 한 줄도 안 썼는데도 다들 작가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호칭이니까. 과장님, 대리님 이런 것처럼 작가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쉽게 책을 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무서움이 없으니까. 근데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는 근데 뭐 작가가 될 만한 뭐 그런 건 없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작가는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니까, 뭔가 지어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인스타에 장문의 글을 쓴 것도 어떻게 보면 문학이고, 내가 브런치에 글을 쓰는 것도 문학이고, 그걸 읽어주는 독자가 있다면 문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저는 비욘세를 시작할 때 이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듣게 될지 몰랐어요. 기혼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주실지도 몰랐고, 비혼 여성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주실지도 몰랐고, 뭐 성별도 그렇고, 그리고 연령대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혼자가 아니니까 저런 사람들 얘기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비혼이니까 내가 30대 중후반이 됐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살게 될까? 이게 궁금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작은 아씨들로 검색했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리뷰가 웃겨가지고 그냥 웃겨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되게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글을 쓰는 거는 그냥 나를 어딘가에 드러내놓고 나를 배포하는 일이잖아요. 나의 어떤 면에서 영감을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설픈 글을 쓰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이 글을 써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글을 먼저 써보는 건 어떨까? 그걸 올려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인스타에 장문을 올려도 좋고, 뭐 블로그에 올려도 좋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작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만만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제발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어요. 예, 그 책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그 책 좋아요. 아, 정말 아이고, 제가 이 감사합니다. 책 읽고 캥 작가님한테 막 바로 막 보냈거든요. 이거 아이고. 진짜 꼭 읽어보라고. 네. 캥 작가님도 지금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를 써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또 아마 캥 작가님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는 방송 작가 선배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 세월이 10몇 년이 되니까 뭔가를 내가 지금부터 써내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들 뭐라도 씁시다. 와, 야. 우리도 다음 주에 제발 뭐라도. 다음 주에는 아무도 벌금을 내지 않는 아무도 화요일 안 낼 되기.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제발 아침에 누구도. 보내야지. 인증샷. 9시.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처럼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글 내용은 전혀 인증하지 않잖아요. 썼다는 맞아요. 사실만 인증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 모임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어이구. 동시 찌찌뽕. 언제적 지지뽕이지? 홍승은의 맥주도 붙죠. 홍승은의 진품명. 지금 주옥 같은 드립들이. 그래도 담배는 아이코스 피웁니다. 멋있어. 알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나오신 승은 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오늘 방청객 모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두 분이 너무 잘 이야기 끌어주셔가지고 신나게 떠들다 가요. 눈물이 나왔어요. 약간 웃다가 눈물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흔들리는 편인데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안과 또 같이 단단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껴서 듣는 분들도 함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님은요? 네, 저는 이제 마감 모임하고 가끔 이제 새벽에 줌에서 초췌한 얼굴로 이제 같이 마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돼서 새롭고 재밌었고요. 여전히 앞으로도 막 엄청 천재적이고 좋은 글은 아니지만 항상 약속 지켜서 글 딱딱 보내는 그런 정도의 작가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저희 편집자 선생님께서 네. 얼마 전에 팟캐스트를 시작하셨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는 내가 꼭 소개를 꼭 해드려야지. 네네네. 신간서점이라는 팟캐스트고요. 네. 네. 월요일에 도서 부분 14위까지 올라갔다고 아주 라이징 선 같은. 화제의 바퀴. 네. 네. 그래가지고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분 잘 보이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다. 와, 편집자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신간서점 여러분도 많이 지금 6번째 지금 계약하려고 지금 세 곳의 출판사와 일합니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벌써 6번째를 노리고 있어. 2명의 인과사입니다. 3곳의 출판사와 일합니다. 쉽지 않다. 5명의 남자는 자라서 5개의 출판사가 되었어. 뭔가 이게 다 게시인 거예요. 게시야. 이거 칼리 있었으면 분명히 운명적으로 해석해서 또 썰 풀어준다. 아, 좋습니다. 신간서점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꼭 신간서점도 많이 들어볼게요.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욘세 저희 항상 하고 있는 140자 어떤 생일, 축하할 일, 기타 등등 개인적인 그런 미니 광고 그리고 정규 광고도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beyonc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홍승은 작가님과 짐성님과 함께 이놈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 같은 이야기. 퀴즈 준비하고 와야 되나? 이놈의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더 싱글레이디 발음이 왜 이래?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희는 다음 주에도 두 분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